제가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그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발발시키는데 한동훈 변수가 얼마나 영향이 됐을까? 원인을 두고 사실은 명확한 규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알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2024년 11월 9일에 그 전직 사령관들하고 김용현 국방부 당시 장관하고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 2층에 있는 그 공관 그 식당에서 만찬을 했어요. 그건 알려진 사실이죠. 네네.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진우가 이게 11월 9일이잖아요. 10일 날 새벽에 오전 1시 15분에 본인 휴대전화로 한동훈 당계 시판을 검색합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1시 19분에 국민의힘 당계 시판 조작을 또 검색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 한동훈 당계 시판 조작을 검색했는데 윤석열하고 만찬한 다음에 이준우가 이걸 검색했다. 누가 노발 대만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이거에 답이 나. 이게 11월 9일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11월 5일 날 저녁 11시부터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11월 6일 새벽에 그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에 돌입해요. 그 주에 바로. 아니 제가- 오죽해야 얘기하잖아요. 곽종훈 사령관.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법정에서 그 당신께서 한동훈이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 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 저는 비상계엄을 누가 왜 획책했을까? 물론 이제 그 근원적으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자신들의 어떤 죄상의 마각이 다 드러났을 때 이게 감당 불가 상황이 되고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본인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봐주고 넘어가 버렸지만 우리 법원이 실제로 아이고 말이야 내가 김영선이 말이야고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이거 그다음에 뭐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난 팩트거든요. 이 자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딱 떨어지는 그 당무 개입의 증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법원에서 유야무야 그냥 넘기긴 했지만 저 이거 보면 한동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자기 문제가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김건희에 대한 그렇죠. 보호. 김건희에 네.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비상계엄이라는 방아쇠를 당긴 거다. 이런 생각을 결국은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도 그런 계엄의 동기를 정확히 밝히는데 굉장히 수사 인력을 그렇습니다. 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4명의 특검부를 임명을 했습니다. 권영빈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진일종 변호사인데 일단 권영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 당시에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 활동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내란 수사의 적격이죠. 지금. 그렇죠. 네, 내란 수사의 적격이고 제가 특검보다 더 기대되는 특검보 4인방이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이렇게 이제 취재편에서 논평을 했었는데 김정민 변호사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군 법무관 출신으로 최혜병 사건에서 당시에 전문가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저 박정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정말 우직하게 꼼꼼하게 팩트 파인딩을 했던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뭐 그리고 세파가 많았어요. 그 팀이 막 변호인단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이겨낸 분이고 김지미 변호사도 사실은 민변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그 어떤 상황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진일정 변호사는 잘 모르겠어요. 검찰 출신인데 사법연수원 37기? 네, 네. 이분이 37기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검사 출신이고 실제로 이제 특수부에서도 근무를 과거에 했었고 네.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이제 특검에 이제 아마도 파견을 간 것으로 국정도 특별수사본부 특검이 수사본부. 아니고 검찰에서 꾸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이 나갔던 이력이 있는 건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그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북 이과. 과학고를 졸업하고 이과더라고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받으신 분인데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에 굉장히 능통하다. 요즘 디지털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의 그쵸.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적격인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아마도 제 느낌에는 진일종 변호사한테는 김건희 여죄 수사를 맡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금품 행위들이 이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청탁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관전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김건희 여죄 수사는 제가 특검이면 진일종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김지미 변호사는 민변의 사무차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뭘 잘하겠습니까? 검찰 개혁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를 봐준 자들은 김지미 변호사가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는 지금. 원창형 네. 특검 대신에 우리 구교용 특검으로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는 아까 네, 말씀해준 최혜병 해병특검. 사건 관련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네. 있다면은 네. 수사를 하면 되는 사실은 최혜병 거니까요. 특검 네. 당시에 많은 분들이 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던 게 이영훈 목사, 그 다음에 그 극동방송에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김장환 목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했지만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교계가 어떻게 로비, 그러니까 핵심은 로비거든요. 누가 왜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려고 했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저도에 임성근이 왔다 갔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내란에 검찰이 어느 정도나 관여 개입이 되었었던 건가. 검사들 하나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보면 삼부토건, 그죠? 그 다음에 그 웰바이오텍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수사가 안 돼 있고 심지어 그 김현정 의원이 특검팀에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가지고 잔뜩 가지고 갔더니 남부지검에서 그 사건 수사 방해했던 검사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함을 했다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번에 이 특검팀은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보들이 수사 의지만큼은 상당히 세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누구 네. 봐주거나 또 뭐 저 세평을 들어보니까 요령이 없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대요. 요령이 없다. 네. 특검부터 이제 요령 없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지금 보니까 이제 아니 근데 요령이 스트레이트로 간다. 예. 아니 근데 요령이 있는 분들이 맡으면 이게 또 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타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든 결의로 네. 수사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아주 환상의 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드림팀이다. 예. 우리 근데 이제 과거에 특검의 성패를 좌우했던 것은 결국에는 국민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얼마나 국민들이 이 특검에 관심을 가져주고 사실 단계마다 사실 수사의 성과를 일부씩 보도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도를 얼마나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의 성패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 역사에 바로 쓰지 않으면 네. 이번에 기회 놓치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의 어떤 수사의 어떤 성과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부가 예. 검사들, 판사들 이거 다 수사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영장 나오겠죠? 이번에 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를 또 네. 새롭게 지정을 또 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일단은 원래 특검부를 5명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네. 4명하고 1명 남아 있는 자리가 그렇겠죠. 있는 건데 일단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을종 우리 그 김남국 대변인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 있죠?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인선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다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 제가 여기서 안다고 하면 그게 더 논란이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 내란 특검의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과는 좀 멀리 있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검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란 특검의 사실 간판 같은 검찰총장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실 실제 수사를 하는 수사 실무 역할은 이 특검 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이 특검보 이 4명이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실제 영장 청구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영장을 어디를 그렇죠. 칠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특검이 2차 종합특검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계엄의 동기부터 해서 김건희의 여죄까지 싹 다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고 마지막으로는 네. 한국과 브라질 정상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네.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취집을 하시니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숫자를 세보니까 모두 5개 분야에 99가지. 왜 100을 안 채웠을까? 99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상세해요. 그리고 더 그 의미 있는 대목은 뭐냐면 2026년 올해부터 2029년 딱 대통령 임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4개년. 4개년 계획을 양국 간의 4개년. 관계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국 간의 이제 행동 계획을 이제 세웠는데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으로 뭐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히토류가 많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AI 분야, 심지어 문화 그리고 식품
그 수산물 뭐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치맥도 어제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진 보니까 아 이런 식의 그 브라질에서는 닭고기를 이렇게 먹는구나. 우리랑 좀 다르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 대단히 그 큰 분야에 이제 협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1950년대 우리가 브라질하고 그 뭡니까 수교를 맺긴 했지만 4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번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그 룰라 대통령이 온 건데 사실 룰라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빼때 노동자당의 이제 룰라는 정말 20년 전부터 유명했던 분이고 그런 분을 또 우리 소년공 출신인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딱 만나자마자 그 시타대 끝나고 딱 문에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통령 와락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룰라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시지만 크기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 느낌에 팬심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분이 사실은 살아온 인생 역전도 그렇고 또 다양한 층위에서 보더라도 역사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면 뜨거운 연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한테 선물로 전태일 평전을 선물했어요. 아, 네. 저는 그래서 21세기에 새롭게 두 소년공 출신의 국가 지도자가 전태일 정신으로 연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예, 정도로.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전태일 정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소외받고 박해받고 어려운 가운데 이 땅에 이게 노동자로 살아가는 여러 노동 형제들에게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브라질하고 수교를 맺은 지 67년 만에 67년. 체결이 된 거예요. 67년 네, 만에. 그만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바로 그 아래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협력 관계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안보와 에너지와 관련된 협력 관계가 빠져 있어요. 야, 몰랐다. 예. 중요한 차이네. 네, 그러니까 동반자 관계는 그냥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외교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 아니 거기까지 들어가 가능한 있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MOU에는 광물, 아주 핵심 금속이라고 하는 니켈 뭐 이런 어떤 광물과 관련된 우리가 반드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반도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니켈 이런 필수 광물과 관련된 확보와 관련된 MOU가 다 체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AI 그리고 뭐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된 기술 협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번에 격상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 네. 이게 가능한 게 왜 가능했냐라고 하면 단순히 이게 브라질하고 교역량이 많아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정상 간에. 교역량을 네. 보면 수입과 수출이 거의 비슷했어요. 55억 불, 60억 불. 수입 수출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24, 25년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룰라 대통령 간의 네. 큰 유대가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21년 만에 이렇게 국빈 방문하면서 격상시키게 한 큰 어떤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게 한 또 두 대통령 간의 유대가 또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의미 있는 것 중 하나가 대개는 MOU 체결하면 MOU의 법적 의미가 사실은 법적 구성력이 없어서 좀 실효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9년까지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는 실행 계획력을 세웠더라고요. 왜 29년까지는 좀 제가 취재가 안 됐는데 이제 취재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취재를 못 했는데 이제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임기가 2030년이시니까 29년까지 이걸 다 끝내겠다라는 그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의 실행력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그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변호사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MOU를 뒷받침하기 위한 29년까지 실행 계획까지 뒷받침된 협력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네. 국민들께서 요거가 한 뭐 20쪽 남짓 돼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정무 대화 파트너 인적 교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 금융, 통상사, 산업, 서비스
그다음에 뭐 식량 안보, 스마트팜, 위생, 뭐 아까 말씀드린 소고기 뭐 이런 거 통상 투자, 중소기업, 스타트업, 여러 가지가 다 예, 있구나. 에너지 망라돼 있네요. 환경, 네. 탈탄소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보면요. 인공지능, 뭐 디지털 공공 인프라, 문화, 뭐 이런 데 이르기까지 교육 분야까지 청년들 뭐 야, 그렇군요. 엄청나요. 세세하게, 예술, 네. 뭐 공연, 뭐 이런 것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의 이제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제가 한번 비행기를 제가 세 번인가 두 번 갈아타고 갔어요. 30몇 시간이 걸려서 브라질에 다녀오셨어요? 네. 갔다 왔죠. 경유해서 네. 네. 상파울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소고기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문화 협력들 뭐 여기 보니까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먼 나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굉장히 가까운 나라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역할들을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주 기자님 어떻게 봤어요? 예. 아 저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그 연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브라질하고 그렇게 그 역대 정권 보면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이렇게 긴밀하게 하지 못하냐면 아, 왜 그랬을까? 이 대륙 간에 그 서로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대륙 간에 그 교육을 맺을 때는 약간의 그 상대적인 기량작용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랑 친해요. 브라질은 일본하고 친합니다. 아, 원래. 그래요? 네, 아시아에서 이렇게 맺을 때 남미 국가, 아시아 국가인데 서로 이득이 맞아야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데 통상은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원래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을 통해서 일본 이민자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브라질에 지금도 일본계 미국인이 200만 명 이상 살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보면 일본을 제외한 일본 차이나타운, 뭐 재팬타운처럼 하면 전 세계 제일 큰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다른 얘기인데 일본에서 유도한 게 주짓수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렇네. 네, 일본의 문화가 전파되기 때문에 거기는 초밥도 많이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브라질과 일본이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맺을 때 우리가 일본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엔 안보리 포함해서 뭐 상임이사원 진출할 때도 브라질이 일본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이런 관계가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르헨티나랑 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거죠. 야, 상대적으로. 그렇구나. 남미에서.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재밌다, 예. 개인기로 깬 거예요. 개인기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로 그렇지. 깬 거지. 토크는 우리 땅 한번 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글을 올렸어요.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맞아요. 제목이 숨소리 가까이에서 본 두 소년공의 만남인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뭐였냐면 소개를 좀 해드리면 둘 사이의 친밀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통역이 끝난 뒤 이어지는 짧은 농담, 서로의 말을 끊지 않은 예우, 자연스러운 포옹, 고개를 기울여 경청하는 집중력. 룰라 대통령은 사람 사이의 화학적 교감이 중요하다. 인생 궤적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 처음부터 깊은 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적었는데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쓴 글 아닙니까 이게. 네. 이거 다 SNS를 대통령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디지털 소통 겁니다. 기관 하실 때 그죠? 네. 네, 되게 역대 대통령실의 청와대 직원들은 SNS를 금지하거나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의 국정 철학, 홍보 철학이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왜 굳이 홍보 수단을 제한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때로는 가장 옆에서 가깝게 지켜보는 정책실장이 또는 비서실장이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진 찍어주고 본인이 관찰한 거를 직접 국민에게 전달할 때 훨씬 그러니까. 효과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아이디어다. 이것도 대통령의 아이디어인데 김남국이 의견을 올렸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건 다 하신 겁니다. 아니 네. 김용범 실장이 정말로 최근에 글도 이제 많이 올리고 길게 예, 올리는데 정말 글을 유려하게 잘 쓰시고 좀 놀랄 때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근데 좀 길어요. 너무 길어. 그렇기도 하고 평생 이제 그 경제 관료로 살아오신 분인데 뭐 제가 사실은 김용범 실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아 최근에 네, 최근에 뵀는데 제가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감동이라고 해야 야 될까요? 김용범 비화 그러니까 만난 비화? 감동 비화라기보다 비화로 하시죠 오늘 그냥 제목 뽑으려고 그러지. 감동적인 거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광주 대동고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송영길 대표 친구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80년
5월 광주 때 광주에 있었어요. 오.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 옛날에 3.1운동 때도 보면 중학생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운동을 학생회 이런 것들을 함께 그 송영길 대표하고 했고 이분이 이제 용납되지 않는 내 안의 도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이 뼈가 생각하는 뼈가 기억하는 내 안의 광주가 있다. 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관료했고 또 뭐 사실 뭐 세게 살려면 얼마든지 세게 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지켜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도덕, 삶의 규율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나를 이루는 건 내 안의 광주다. 야. 네. 야, 멋진 그 얘기를 표현인데? 하시는데 제가 정말 살짝 울컥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적어오신 거예요? 아니 저기 예. 김용범 실장의 그 페이스북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그 후배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정보보호 게시판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는 견고하고 노동의 위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은 더 이상 제도밖의 존재만이 아니다. 소년공 출신과 금속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세계 민주주의를 논하는 오늘 맞아. 예. 역사가 단순히 후퇴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만든다. 전태일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프레이리의 사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 꿈은 읽혔고 그 사상은 국경을 건넜으며 그 네. 시간은 이어졌다. 내가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 정상회담이라기보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주변부에 있던 삶이 제도의 중심과 마주 앉는 장면이었다. 사람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서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제도가 감당하기 시작하는 변화, 그 움직임은 느리지만 분명하다. 야. 그러니까 뭔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슴이 네. 설레는 글. 예. 근데 김남국 우리 대변인 지적처럼 좀 예. 길긴 기네요. 이렇게 호흡이 짧았으면 좀 것 같은데 약간 기자 출신이 아니라서 좀 길게 쓰시네. 예.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으면 예. 이걸 제일 안타까웠을 텐데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봤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나고 있어요. 와. 지금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그러네요. 최근 기사가 저 있어요. 네.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 야. 이런 너무 데서 큰 나오는 차이다. 건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네. 진짜 이런 감동적인 내용의 글이. 예. 아니 나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유튜브만 얘기하는구만. 지금 페이스북에는 19시간 전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7시간 전 왜 기자들이 기사에도- 기사를 안 쓰지? 제가 너무 바로, 얘기되는데. 바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방송 끝나고. 아니 그리고 너무 예. 길어서 안 쓴 거 네. 같아요.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예, 예.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궁금해하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예, 네.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혹시 소통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하는 다 분들이 보안 있어요. 사항입니다. 예, 대통령과 소통하는 건 다 보안 사항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의 그런 긴 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질타하시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예전에 대표 시절에 그 대통령께서 최고위원들한테 질책을 많이 하셨대요. 짧게 말해라. 짧게 말하고 핵심만 말해라. 요점을 말해라. 핵심만 요점을 말해라. 그래서 네. 이건 진짜 비화인데 네. 김병주 의원이 그거 고치느라고 진짜 고생했다고. 최고위원 하실 때 예, 핵심만 말하고 짧게 말하는 게. 아니 그분 군대 다녀오신 분이 왜 이렇게 그다음에 결론부터 먼저 말해달라. 결론부터 그렇죠. 주관식으로 결론부터 말해라. 말해달라. 그래서 예. 기자들이 기사 훈련 받듯이 그렇게 대표 그렇구나. 시절에 네. 최고위원들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지적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김병주 의원 본인하고 전현 의원이셨다.